안녕하세요. 강미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비례와 반비례입니다. 자, 원래 정비례와 반비례, 이 비례 관계는 중학교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번에 개정교육과정에서 6학년 2학기로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을까요? 내용이 쉬우니까 내려왔겠죠. 자, 그래서 6학년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쉬운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번 단원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관계, 제가 이제 관계라고 썼는데요. 관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사실 관계란 말은 굉장히 어렵죠. 너와 나와의 관계, 그 사람과 뭐 누구의 관계, 뭐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운 용어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나와요. 어떤 내용에서 나오냐면 그림이 있고요. 자, 거기에서 뭐 새가 2마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숫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중 관계에 있는 것끼리 짝지으시오, 이런 거 있죠. 자, 관계가 무엇인지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수의 관계, 그 다음에 또 덧셈과 뺄셈의 관계,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 분수와 소수의 관계, 뭐 넓이와 건넓이와 부피와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자, 그것 중에서 이번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대응관계인데 어떤 대응관계냐면 비례 또는 반비례 대응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보통 비례하고 정비례하고 반비례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정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 정비례하고 반비례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은 5라고 하는 덧셈식이 있었어요. 자, 이런 덧셈식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것을 2라고 봅시다. 그럼 2는 x예요. 그 다음에 5를 모른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서는 x에다가 3을 항상 더하면 y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x에다 3을 항상 더하면 y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표로 만들어 볼까요? 자, 표에서 대응관계를 이제 좀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나타낸 것이 이제 표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x고 여기가 y라면 x 더하기 3은 y다. 이 관계에서는 x가 1일 때는 y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y가 4가 되고 x가 2일 때, x가 2라면 y는 5가 되겠죠. 3이라면 6이고. 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번 시간에 배우는 정비례 관계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정비례 관계는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떤 식이 있었는데 이런 덧셈식에서 지금 우리가 식이라고 하는 것, 덧셈이라고 하는 것은 2항 연산이라고 합니다. 2랑 3이라고 하는 두 개의 수가 만나서, 자, 2하고 3이라고 하는 두 개의 수가 만나서 5라고 하는 수를 만들었죠. 2하고 3을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어떤 새로운 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두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잖아요. 수를 할 때는. 자, 그래서 이것을 2항 연산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항이라고 하는 것은 3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개 중에서 다 알고 있으면 뭐 참거짓이 분명하겠죠. 그런데 얘를 모르고 또 얘를 모르고 하는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뭐 이런 관계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모를 수가 있겠죠. 2 더하기 x는 y. 이것도 관계예요. 어떤 관계냐면 x에다 2를 더하면 y가 되는 관계. 그것도 비례 관계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관계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x하고 y가 이렇게 가는 거죠. x 더하기 y는 5, 이런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요소 중에서 2개를 몰라요. 하나는 알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보면 만약에 아는 것이 첫 번째예요. 아는 것이 첫 번째고, 자, 모르는 것이 두 번째. 자, 이런 경우 한 가지 강의 노트에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을 알고 나머지 2개를 모르는 경우, 그 다음에 5를 알고 나머지 2개를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세 가지 항 중에서 2개를 알고 하나는 확실히, 2개를 모르고 하나는 확실히 알아요. 이때 이 확실히 아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관계식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자, 덧셈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관계는 물론 어떤 항상 더하면 3이 된다, 빼면 3이 된다, 그런 관계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비례 관계라고 하진 않습니다. 비례 관계라고 할 때는 무엇과 관계가 있다고요? 곱셈, 나눗셈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2 곱하기, 여기 조금 띄어서 쓰겠습니다. 2 곱하기 3은 6. 자, 이런 식이 있었어요. 이런 식이 있었는데 여기도 지금 3개의 수가 쓰여져 있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수가 2예요. 그 다음에 모르는 수 2개가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수하고 이 자리에 있는 수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
이 관계가 바로 어떤 관계? 정비례 관계가 됩니다. 자, 정비례 관계. 더하기나 빼기가 아니라 곱하기나 나누기가 정비례 관계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관계를 우리가 표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x가 1일 때 1의 2배가 2가 되니까 y는 2. x가 2일 때 y는 4가 되겠죠. 자, x가 2배가 되었더니 y는 2가 커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2배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3일 때 여기는 6이 되겠죠. 자, 그럼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3배가 됐다고 하면 여기가 6이니까 이쪽도 처음 것에서 비교하면 3배가 됐죠. 자, 이렇게 얘가 2배, 3배, 4배가 될수록 여기에 대해서 y가 또 같이 2배, 3배, 4배로 인 관계, 이런 관계를 우리가 정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 정비례 관계였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했을 때, 자, 1을 알고 나머지 2개를 몰랐을 때 정비례 관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항을 알고 나머지 2개를 몰라요. 이 관계도 정비례 관계죠. y는 x의 3배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정비례 관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세 번째 거를 알고 앞에 거 2개를 몰라요. 자, x 곱하기 y는 6이다. 이건 어떤 관계일까요? 자, 여기다 한번 수를 하나씩 넣어보면서 알아보면은 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지금 x가 만약에 1이라면 x가 만약에 1이라면 y는 얼마가 되는 거죠? 6이 되는 거죠. x가 1이라면 y가 6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배가 됐어요. 1에 대해서 2배가 된 거죠. 그러면 y는 얼마가 되냐면 3이 돼요. 줄었네요. 여기가 1에서 2배가 되면 3이 됐어요. 3이 줄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반으로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3이었을 때 여기가 3이라면 여기는 얼마가 되죠? 2가 되겠죠. 자, 1에 대해서 처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3배가 되면 여기에는 2가 되기 때문에 3분의 1이 돼요. 자, 그래서 x가 2배, 3배, 4배 됨에 따라 y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 되는 관계, 그런 대응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반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반비례 관계예요.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란 상대적이다. 자, 흔히 아이들 가르칠 때 어떤 상황은 항상 정비례고 어떤 상황은 항상 반비례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왜 이렇게 비례관계, 정비례나 반비례나 이런 걸 모를까라고 봤더니 뭐 속도가 나오면 속력 문제가 나오면은 뭐 비례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뭐 반비례고 이렇게 문제 유형이 마치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외워서 문제를 풀더라고요. 근데 그 요소가 살짝 바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가 이수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수가 이수인지 아니면 이수를 알고 있고 둘을 모르는지에 따라서 같은 시기 같은 곱셈이지만 같은 시기 때에 따라서 반비례도 되고 정비례도 됩니다. 다시 보면 여기에서 분명히 6을 모르고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x도 모르고 있고 이 앞에 있는 수를 알았을 때 이 관계는 정비례였어요. 이것도 정비례였어요. 근데 곱해져 있는 수가 뭔지 모르지만 곱이 항상 일정해요. 항상 6이 나온다. 이럴 때 곱이 항상 일정하는 것은 반비례.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x의 2배는 y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y분의 x는 아니 x분의 y는 항상 얼마다? x분의 y는 항상 2다. x와 y의 b가 항상 2로 일정하다 라고 해서 나누기를 한 거죠. b가 일정하면 뭐라고요? 정비례 관계. 곱이 일정하면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b가 일정한 건지 곱이 일정한 건지는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이해하면서 그걸 파악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정의하고 그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항연산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과자의 수를 알아볼 때 과자의 총 개수를 알아보려면 먼저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과자의 총 개수를 알아보려면 봉지가 있죠. 봉지 안에 항상 일정한 양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비례 관계에서는 일정한 양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과자가 한 봉지에 항상 3개가 들어있어요. 자,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봉지가 3개 있으면 과자가 몇 개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항상 중요한 것이 한 봉지당 몇 개냐 정해져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봉지가 4개가 있을 때 전체 이 그 과자의 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제가 3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두 수가 있고 그것의 결과가 3하고 4가 있어서 12가 나왔는데 3이라고 하는 수는 항상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y는 곱하기 x, 그 다음에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자, 3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한 봉지당 과자의 수가 정해져 있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수고 나머지 두 수를 몰라요. 모르는데 여기에서 봉지 하나에 3개씩 들어있기 때문에 봉지 수가 늘어날수록 과자의 수는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을 때는 여긴 확실히 알고 나머지 2개를 모른다. 이런 관계에 있을 때가 정비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감이 한 봉지에 5개씩 들어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수가, 자, 우리가 지금 정비례 관계, 반비례에 대해서만 배운다고 했으니까 3가지 요소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중에서 감이 한 봉지에 5개 들어있다는 거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2개를 모르는 거죠. 나머지 2개를 모르는 건데 봉지의 수를 x라고 한다. 봉지의 수가 x고 감의 수, 그러면 봉지 하나당 5개씩 있는데, 자, 봉지 하나당 5개씩 있는데 봉지의 수가 몇 개인지 몰라요. 그랬을 때 여기가 5개, 만약에 2봉지였으면 10개, 3봉지였으면 15개. 그래서 감의 수는 한 봉지에 들어가 있는 감의 수 곱하기 봉지 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 수는 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x의 몇 배? 5배. 왜 5배냐? 왜 5배예요? 한 봉지에 5개씩 들어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 관계는 여기서 대응 관계를 알아보아라 라고 했는데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무슨 관계? 정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x가 늘어나면 당연히 y가 늘어나니까 그것에 비례해서,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라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자, 이런 경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빵의 수가 정해져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아까 이제 3가지 요소가 있었다고 했는데 고배 관계에서 네모 곱하기 네모 곱하기 네모가 있는데 빵이 12개 있어요. 빵이 12개 있는데 한 사람당 12개씩 나눠주는 게 아니죠.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빵이 12개 있습니다. 사람 수를 x명이라고 하고 한 사람이 나누어 갖는 빵의 수를 y개라고 한다 그랬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빵의 수는, 곱하기가 아니라 는이죠. 빵의 수가 12개로 정해져 있어요. 그 앞에 두 수를 모르고 곱이 일정한 거죠. 그러면 혼자 먹으면 12개를 다 먹고, 2명이 먹으면 한 사람이 6개씩 먹고, 사람 수가 늘어날수록 내 몫은,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내 몫은 줄어들죠. 오지 말라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그래서 이 관계는 아까랑 비슷한데 봉지에 있는 감의 수랑 비슷한 문제지만 지금 모르고 알고 있는 게 어디예요? 이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 관계가 뭐라고요?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얘가 반비례 관계.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 자, 이거는 여기 밑에다가 놓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관계였었어요? 정비례 관계라고 그랬죠. 상황이 비슷한데 이걸 알고 있는 경우는 반비례 관계고 이 중에 하나를 알고 있는 경우는 정비례 관계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어떨까요? 책상 한 개에 의자를 2개씩 놓고 있습니다. 책상의 수와 의자의 수는 서로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시오. 자, 책상 한 개, 의자 2개씩 놓고 있는데 그럼 책상이 하나가 있고 의자가 이렇게 2개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는 거죠. 그 다음 뭐 이거 붙여놓을 수도 있고 책상 한 개, 의자 2개. 자, 이렇게 돼 있으면 그 한 세트가 늘어날 때마다 책상이 늘어나면 그 의자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럼 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서 보면 총 의자 수는 의자 하나당 사실은 여기 책상 하나당 의자가 3개가 있을 수도 있죠. 의자가 4개가 있을 수도 있고 5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선 정해져 있습니다. 의자가 2개씩 있다. 그럼 여기는 정해져 있는 거고 나머지는 모르는 거죠. 나머지는 모르는데 책상의 수를 x라고 하고 총 의자의 수를 y라고 했기 때문에 x의 2배가 항상 y다. 그래서 이 관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뭘 강조하고 있냐면 A 곱하기 B는 C다라고 했을 때 C를 알고 있는 경우에 C가 뭐 10이든지 100이든지 뭐가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 두 수를 곱해서 항상 얘를 만들어야 되죠. 그럴 때는 반비례 관계가 되고 여기에서 결과를 알아요. 곱의 결과를 알고 두 수 중에 하나를 몰라요. 그런 경우에는 정비례 관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에서 총 개수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단위량이라고 하는데 한 봉지당 몇 개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봉지수, 한 봉지에 들어가 있는 양이 정해져 있고 봉지수, 그 다음에 의자 수 같은 경우에는 한 책상당 몇 개가 있는지 정해줘야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자, 이 수를 알아요. 파란색을 알고 있고 나머지 두 개를 몰라요. 그런 경우는 뭐가 된다고요? 정비례 관계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를 알고 있고 이 두 개를 모르게 됐을 때는 뭐라고요? 그럴 때는 네, 반비례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이제 비슷한 문제, 여기는 수에 관한 문제고 여기 이제 시간을 곱하는 문제인데요. 자, 상황을 한번 먼저 볼까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석탄 매장량은 800만 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마다 250만 톤씩 사용한다면 우리나라 석탄은 몇 년 동안인데요.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거 계속 써요. 계속 쓰면 줄어들겠죠. 쓰는 만큼 줄어듭니다. 자, 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총 자원량이 있었는데 총 자원량이 지금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어요. 얼마로 고정되어 있냐면 8천만 톤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1년의 사용량이 있죠. 1년의 사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250만 톤이다. 뭐 해마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제 문제에선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250만 톤이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게 250만 톤이고 연수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나와 있고 나머지 두 개를 모른다고 했을 때 이 관계는 정비례 관계입니다. 정비례 관계인데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제 그 문제에서는 주어졌죠. 이거 식으로 쓰면 y는 250만 곱하기 x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총 자원량이 주어진 게 얼마냐면 이게 8천만 톤이었고요. 자, 8천만 톤이었고 그 다음에 연수는 이걸 구하는 거네요.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방정식에서 등식의 성질 배운 것을 활용을 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 250만 곱하기 얼마가 8천만이 되냐라고 했을 때 x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x는 8천만 나누기 250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천 나누기 250이 되고요. 자, 그래서 얼마가 될까요? 250이 4개가 있으면 1000이죠. 그럼 8 곱하기 4가 됐으니까 32. 32년이면은 바닥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여기서 이제 곱하기 관계였는데 문제를 풀 때는 나누기로 했는데 이런 문제에서 여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총 자원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해마다 사용되는 양을 또 주어져 있고, 자, 이런 관계에 있을 때는 정비례 관계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연료라는 게 있어요. 연료도 그러니까 자동차 연료 같은 그런 거죠. 자동차 연료 문제가 있는데 자동차 연료 문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서 뭐 이건 좀 다른 문제긴 한데 자, 이쪽에다가 쓰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빵빵 자동차가 휘발유 1리터로 달리는 거리는 18km입니다. 여기서 양이 나왔고요. 여기서 지금 1km로 달리는 거리라는 말이 있죠. 1리터로 달리는 거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1리터당 18km를 달린다. 자, 만약에 우리가 연료가 1리터가 있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킬로미터를 있는 거예요? 1리터라면 이것은 18km라는 거죠. 이게 대응하는 거죠. 1리터 대 18km. 그럼 2리터 대 36k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이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갔는데 전체 400km를 달리려면 몇 리터의 휘발유가 필요한가라고 했습니다. 자, 식을 세워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식을 보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총 연료, 지금 우리가 지금 연료를 구하려고 해요. 그럼 총 연료는 1리터당 달릴 수 있는 거리 18km예요. 자, 이거로 몇 시간을 달리면 되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총 연료가 총 연료가 아니라 총 거리죠. 총 거리가 얼마가 되냐면 4,000km가 되고, 자, 4,000km는
1리터로 갈 수 있는 게 18km니까 만약에 4,000km를 18리터씩 나누게 되면 그 18km당 1리터씩이 쓰여지는 거니까 몇 리터가 되는지 전체 양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나누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관계식, 처음에 관계식은 y는 18x였기 때문에 비례관계예요. 여기서 비례관계라고 하는 거, 지금 연료는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요? 소모가 되고, 그런데 우리가 달리는 거리는 점점 늘어나는 거죠. 만약 연료가 충분하다고 했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비례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x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4,000 나누기 얼마가 되죠? 18이 되겠죠. 자, 그래서 2로 나누게 되면 9분의 2,000. 가분수로 쓰게 되면 9분의 2,000리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비슷한 문제인데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시간하고 거리 뭐 그런 문제예요. 한번 문제 읽어볼까요? 1시간에 80km씩 달리는 버스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 중요해요. 1시간에 80km다. 우리가 만약에 그림으로 그린다면, 자,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여기가 시간이에요. 1시간이면 밑에는 거리예요. 그럼 80km. 이런 대응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1시간이면 여기는 또 80km. 그러니까 시간의 배수가 되는 것만큼 80의 배수가 되겠죠. 거리도. 자, 이렇게 해서 그랬을 때 달리는 시간을 x라고 하고 달린 거리를 y라고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이 x가 되고 이 부분이 y가 되는 거죠.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어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총 달린 거리하고 이런 관계식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총 거리는 뭐 그 단위 시간당 1시간 또는 1분 또는 1초가 있겠죠. 단위 시간당, 여기서 시간으로 나왔으니까 1시간당 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몇 시간을 달렸는지가 총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시간에 몇 킬로미터를 달린다고 그랬냐면 80km를 달린다고 했죠. 그 다음에 시간은 x, 거리는 y 해서 관계식은 이렇게 되고 만약에 여기에서 뭐 3시간 달렸다라고 해서 주어지면은 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800km를 달렸다라고 그러려면 몇 시간 걸렸냐라고 하면 x를 또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x와 y의 비관계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어떤 관계식이 되냐면 정비례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식이 어떻게 됐는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단위가 쌓이면은 전체 양이 되는 거죠. 거리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얼마를 가느냐에서 그 시간을 곱해주고 그만큼 누적해서 곱해주면 거리가 나온다. 어린이들이 저 식은 잘 모르는데요. 자, 그런 문제를 좀 많이 풀어서 익히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떨까요? 시속. 자, 시속 Xkm. 이게 무슨 말이죠? 시속이라고 하는 것은 1시간당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시속 Xkm의 속력으로, 그럼 우리가 지금 공식이 뭐였었어요? 총 거리는 단위 시간당, 1시간당 갈 수 있는 거리.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이것이 속력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속력이라고 하는데 1시간당 거리에서 1시간에 얼마를 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몇 시간을 갔는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 시간을 곱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시속 Xkm, 이번에 여기를 모르네요. 그 다음에 시간을 Y시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도 모르고 시간도 모르고 속력도 몰라요. 자, 그랬을 때 전체 거리는 200km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얘도 지금 거리와 관련한 식이고 이쪽도 거리와 관련한 식인데 아까 여기에서는 시간당 거리를 알려줬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시간당 거리를 알려주지 않고 둘이 곱해서 항상 200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속력이 빠르면 시간이 줄 거고 속력이 느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는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자, 이처럼 같은 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거고 얘들 모르는 건지에 따라서 이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뭐 속력 문제는 뭐 정비례다, 뭐 1문제는 반비례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속력이랑 좀 관계가 있는데 이번에는 자동차 가는 게 아니라 물을 받고 있습니다.
자, 물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고 있어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속도가 1분의 2리터예요. 1분의 2리터. 그러면 1분의 2리터, 2분이면 4리터, 3분이면 6리터 이렇게 점점 배수가 돼서 늘어나니까 정비례 관계가 되겠죠. 근데 한번 식을 써보면 여기서 총 물의 양은 뭐예요? 단위 시간당 흐르는 양이 있고 그거를 시간만큼 곱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시간당 양이 뭐였냐면 여기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분이나 초도 되겠습니다. 1분의 2리터예요. 1분 동안. 자, 그러면 여기서 X분 동안 나오는 것이 총 Y다 하게 되면 이 관계는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이 단위를 빼면 이 관계는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같은 식이지만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냐에 따라서 때에 따라 정비례, 반비례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거하고는 지금 다 비슷한 유형이었지만 이제 새로운 거 하나를 배우게 될 텐데요. 지금 보면 전체 양은 단위의 몇 배.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어요. 식이 항상. 그런데 넓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넓이는 뭐 가로가 쌓여서 가로가 세로만큼 쌓인다. 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그냥 정의예요. 정의에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가로를 알아요. 가로를 알고, 자, 세로를 모르죠. 세로를 모르고, 그 다음에 그 넓이도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무슨 관계? 정비례 관계. 왜 그렇죠? 가로가 정해져 있어요. 가로가 뭐 3cm나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세로가 늘어날수록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만큼 더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정비례 관계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관계에서 이것이 아니라 넓이가 12로 정해져 있어요. 자, 그리고 가로하고 세로를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넓이는 정해져 있어요. 넓이는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그런 가로가 3이면 세로가 4일 거고 넓이가 정해져 있는데 이건 12로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럼 가로가 6이면 세로가 2일 거고 그럼 가로하고 세로는 항상 10이라고 하는 거 맞추기 위해서 서로 신축적으로 왔다 갔다 하겠죠. 자, 그런데 곱이 항상 일정해요. 곱이 항상 일정한 거. 이런 경우는 무슨 관계? 이런 경우는 반비례 관계. 따라서 넓이라고 하더라도 가로를 알거나 세로 둘 중에 하나를 알고 있으면 정비례. 둘 다 모르고 총 넓이만 알고 있으면 반비례. 자, 이렇다는 거. 그래서 항상 그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관계에 있어서 정비례 관계하고 반비례 관계가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래서 뭘 느끼셨어요? 아, 공식을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강의 노트에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처럼 전체 양은 단위 곱하기 몇 배라고 하는 거하고 이거 상황에 따라서 봉지가 될 수도 있고 의자가 될 수도 있고 뭐 거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물도 될 수가 있고 빵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유형이 하나. 또 하나는 넓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는 넓이, 그 직사각형의 넓이다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자, 그 관계는 약간 좀 달라요. 앞에 거랑.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고 여기에서 그 항상 곱관계다. 곱인데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 A 곱하기 B에서 C가 됐는데 여기에서 뭐라고요? C를 알고 A, B를 몰라요. 그럼 곱이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럴 때는 반비례. 그 다음에 여기서 결과는 아는데 둘 중에 하나를 모를 때는 보다 정비례. 자, 이것만 기억을 하시고 문제 유형에서 아이들이 뭘 모르는지 잘 체크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이렇게 숨가쁘게 왔는데 이렇게 해서 정비례 관계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하고 즐거운 수업 하시길 바라고요. 이 내용만 잘 알면 곧 중학교 올라가서도 굉장히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좀 힘들어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으쌰으쌰 하면서 직접 과자 봉지라든가 그런 걸 갖다 주시면서 이 관계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